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장윤미 변호사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근데 이거 참 이거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저는 네. 이게 그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이거 보면 와 정말 세상 살기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청취자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겁니다. 이 부산 돌려치기 사건이요. 근데 피의자의 반성문이 공개가 됐어요. 네. 일단 본인이 반성한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의견 개진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반성인지가 의문스러운 게 이 공판 과정 중에, 그러니까 재판 과정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이게 단순 살인 미수가 아니라 강간 살인 미수로 죄명이 바뀌기도 했거든요. 예. 그 과정 중에 본인이 강간한 사실이 없다, 성범죄의 의도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성범죄의 의도가 있었으면 피해자를 그렇게 때렸겠느냐라는 취지로 항변을 했다라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죠. 아니 그 성범죄를 저지르려면 그렇게 때렸겠느냐? 예, 아마 가격하지 않고 뭐 성범죄로만 접근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주장을 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실제로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살인 미수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DNA가 겉옷에 이 여성의 겉옷에 다 묻어나서 채취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이게 정상적인 범주 안에 있는 사람인가, 혹시 사이코패스가 아닌가라고 해서 검사한 결과가 또 오늘 언론 보도에 나오기도 했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사이코패스 기준점을 넘었다는 보도가 지금 그게 나오고 25점인가 있습니다. 4점이죠? 그렇습니다. 예. 25점. 근데 말이에요. 자, 박성배 변호사님은 형사법을 주로 형사 문제를 주로 하신데 이게 첫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검찰은 35년인가 구형을 했죠. 네네. 근데 20년이 나왔어요. 네. 예? 네. 이게 35년과 20년 구형량과 선고 이게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요? 보통 검찰이 구형하는 구형량의 법원의 선고는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선고됩니다. 이 정도면 그러면은 이 정도면 큰 차는 아닙니다. 평균이겠네요. 이 정도면 큰 차는 아닙니다. 예. 그 20년 적정하다고 보세요? 사실 법조인인 제 기준으로는 낮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낮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지금까지 제가 사건을 해온 경험에 비춰봤을 때 낮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고, 예. 우리 국민들의 시각에서 비춰보면 낮죠. 낮죠. 저도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강력하게 가격을 했고 그 자체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큰 충격을 줄 정도고, 그럼요. 한 번 가격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격을 감행하고, 거기다 강간범행 시도까지 인정된 상황이라면 무기징역이 선고돼도 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미수범죄임을 전제하면 양형 기준상 그 선고형이 그렇게 낮게 느껴지지 않는데, 이 양형 기준이야 앞으로 변경 여지가 다분하니까 변경된다면 앞으로 이와 같은 사안에서 더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겠죠. 근데 뭐 신상 공개도 안 된다며요. 신상 정보 공개는 수사 단계에서 이게 더군다나 협박까지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피해자의 신상을 다 본인이 외고 있었다라는 증언도 보복 나오지 않았어요. 의지를 보복 의지를 내비쳤던 거. 이 사건에서 특히 20년형이 선고된 이유는 재감정 등을 거쳐서 단순 살인 미수가 아니라 강간 살인 미수가 인정되었는데, 살인죄의 경우에는 어떤 유형의 살인인가가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특별한 이유 없는 살인은 이른바 양형 기준상 3유형인 비난 동기 살인이고요. 이 강간 살인은 이른바 4유형인 중대범죄 결합 살인으로서 그 양형 기준상 형량 자체가 높아지고, 그 외에도 중요한 특별 양형인자가 계획적 살인 범행과 반성 없음이거든요. 근데 반성 없음은 통상 피고인들도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반성문을 여러 차례 법원에 제출하므로 특별히 이상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반성이 없다는 이유로 형을 높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반성이 없다는 이유도 주요 양형 사유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금돼 있는 동안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보복 의지를 내비쳤다. 그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져서 반성 없음, 단순히 범행을 부인한다고 반성 없음으로 양형을 높이지는 않는데, 이 정도 사안이라면 충분히 반성 없음도 양형 가중 사유로서 고려했고, 고려해서 징역 20년이 나온 거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낮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그 이수정 교수, 경기대 이수정 교수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수정 교수님이 한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상 공개를 안 하는 경우보다 거의 확정되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예. 예? 법에 딱 요건이 돼 있으니까요. 예. 이거 사실은 신상 공개 이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목소리가 상당히 높죠. 지금은 신상 공개가 일단 특정 강력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특정한 강력 범죄에 한해서 신상 공개가 피의자일 때 되는 겁니다. 어떤 범죄냐면 살인, 집단 성폭행, 강간치사 이렇게 잔인하고 중대한 범죄일 때 실제로 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고 공공의 이익이 있는데 피의자가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지기 이전에 청소년이 아닌 상황이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서 신상공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폭력 처벌법에도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민의 알 권리가 상당히 크고 재범을 막을 필요가 있다라면 이게 또 신상공개 대상자가 되는데요.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 씨 신상공개가 안 됐어요. 처음에는요. 이 부분이 성범죄로 판단받지 않았었습니다. 이 CCTV에서 사라졌던 한 10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무언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게 성범죄의 단서를 좀 적극적으로 수사 단계에서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죠.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되고 그것도 1심이 아니라 2심에 비로소 강간살인 미수로 다시 법정 평가를 하다 보게 되니까 신상공개 여부가 피의자일 때는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건 거의 죄를 저질렀다는 게 CCTV상에 나오잖아요. 가격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의 신상은 최소한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공익에 부합하지 않나라고 했을 때 또 피고인이면 할 수가 없거든요.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면. 그럼 이게 좀 과연 국민의 법감정과 법상식에 맞는 것인가 이런 문제 제기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법으로 좀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신상 정보 공개 제도는 민주당이 이런 건 단독으로 해도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원래 단독 전문 전당 아니에요? 예? 신상 정보 공개 제도는 두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신상 정보 공개와 법원 단계에서의 신상 정보 공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수사 단계에서의 신상 정보 공개는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특강법과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신상 공개 제도입니다. 근데 이 신상 공개 제도는 무엇보다도 범죄 예방,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수사기관의 처분입니다. 그 반면에 법원 단계에서의 신상 정보 공개는 성폭력이라는 특정 유형의 범죄 한정에서 일종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가두는 것, 즉 교도소에 유치하는 것은 구금형이죠. 그런데 신상 정보 공개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명예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사건에서 성폭력 범죄 시도까지 인정되어서 강간살인 미수가 인정되었지만 신상 정보 공개 결정이 이루어졌죠. 그러고 나면 구금형 즉 20년형을 복역하고 난 뒤에 구금형이 종료된 이후에나 신상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구금형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명예형을 뒤에 집행하게 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건에 걸쳐서 신상 정보 공개가 특히 강력 범죄의 경우에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면 법원 단계가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전자인 수사 단계에서의 신상 정보 공개를 위해서는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현재 신상 정보 공개 사안 자체가 경찰이 신청하는 사안으로서 비교적 그 수가 적고 신청된 사안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신상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는지가 상당히 불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는 피의자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더 폭넓게 신상 정보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2년 전부터 관련 규정이 개정돼서 신상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만약에 수사기관이 받아들여지 않아서 신상 정보를 그대로 공개하려고 했을 때 불복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상 정보는 한번 공개돼 버리면 더 이상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상 정보는 공개될 경우에 피의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불복 절차도 마련해 두면 방어권이 충분히 마련된 상태에서는 더 폭넓게 신상 정보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도 비교적 부담을 덜 갖고 더 폭넓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관련 제도 정비는 피의자 인권도 보호하는 측면도 더 가중해 가면서 더 폭넓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제도로 입법을 보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제가 인권 의식이 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피의자의 인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하면 피의자의 인권은 두 번 짓밟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 저는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그런데 이 신상 정보 그 유튜브가 왜 신상 정보 그렇죠. 공개했죠? 완전히 그러면은 공개했죠. 이 사람 같은 이분 이 유튜버 같은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명예훼손으로 걸면 걸리죠. 근데 명예훼손은 친고죄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일단 명예훼손 반의사 불벌로 돼 있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더 가중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적 제재라는 이유로 일단 현행법에 따르면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고요. 여러 법적 이제 규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이 신상을 완전히 얼굴을 공개했죠. 이름을 공개했고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가해자, 이 피고인의 지인, 여자친구와 뭐 같이 근무를 했던 사람들이 출연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이 범죄와 연관된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 편으로 봐서는 공익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여죄에 대해서도 힌트를 던져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요. 일단 이 피고인의 방어권 때문에 다 법적인 절차에서 모든 어떤 그 방어의 수단을 보장해주면서 절차를 가져가는 게 법적인 절차다 보니까 사적 제재는 오히려 공적인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우리한테 상당히 많은 거를 저는 남겨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신상 공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이 법치 국가니까 양형이 뭐 기준대로 선고돼야 되는 거는 맞지만 또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법은 상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상식과 이번에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부합하느냐 이런 측면도 사실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무슨 가슴 아픈 사건이 있어요. 이 방울토마토. 네. 네네.